2교시 같은 경우도 제 전체적인 유형 자체가 비슷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시험에 출제위원회 A, B, C, D 분이 계시면은 이분이 어떤 문제를 이제 몇 배수로 해서 출제를 쭉 하면은 그 중에 이 문제를 가져와서 시험을 취합해서 만드시는 거죠. 만드시는데 이분 출제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연구했던 분야, 이런 공부했던 분야에 대해서 출제를 하고 그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제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국한적인 부분으로 좀 출제를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있고 일하는 부분에서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치우치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특이하게 안전보다는 전기 쪽에 좀 치우쳐서 좀 많이 출제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건축 전기 쪽 부분하고 이제 안전 쪽하고 이제 감리 쪽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 문제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2번 문제. 동상 다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이거는 뭐 이번에 꼭 나온다고 무조건 보고 가시라고 했던 문제죠. 뭐 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전력 품질, 그다음에 수변전 설비에서 변압기 보호 장치, 이것도 기본 문제입니다. 2번, 3번, 5번, 6번 뭐 무리 없게 선택해서 푸셨을 거고요. 난이도 자체는 모든 책에 나오는 기본 문제고요. 이것도 기본에 얘는 약간 응용 쪽 문제고, 변압기 이것도 기본 문제입니다. 얘는 이제 예상 문제로 자료 드리면서 무조건 보고 가시라고 했던 문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점수대가 높게 나와서 기대를 할 만한 교시였던 거죠. 좀 쉬운 교시였습니다. 2교시. 그렇게 해서 2번, 3번, 5번, 6번 문제 선택해서 푸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1번 문제는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 관련된 내용이고, KEC에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문제 중에 안전에서는 보시면은 설치 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설비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한 시설, 이렇게 딱딱딱 찍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보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31회하고 125회 때 유사 문제로 이제 파트별로 출제가 됐던 내용이고요. 관련 규정 같은 경우는 KC 521.2, 22.52.22에 있는 관련 규정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유사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뭐 크게 기술적으로 검토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네, 선택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신 분들은 쉬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느꼈었을 부분이고요. 이 문제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2교시는 그나마 4문제를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보면은 내가 점수를 좀 많이 이제 취득을 할 수 있는, 내가 공략을 했을 때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거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수식이라든지 표를 넣어서, 키워드를 넣어서 내가 잘 설명하는 문제, 2번 문제 같은 경우, 다음에 5번 문제, 6번 문제, 기본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은 그림하고 이런 거 많이 넣어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위주로 선택을 하셔서 보시고, 나머지는 만약에 선택을 못해서 이렇게 3개 하는데 좀 자세히 모르겠다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 15점을 공략하는 점수대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보시면은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KC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버터, 제어반, 배전반에 대한 시설, 조작, 보수 점검에 대해서 충분한 공간 확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조명 설비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어실하고 조종실에 대해서 조도, 분류, F 등급을 해서 KSA 3100이 조도에 대한 기준에서 150에서 300 럭스 정도를 이제 해줘야 되는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KC에는 여기만 있고요. 요 내용들은 그 해설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버터에 대한 수납, 그래서 실내 온도에 대해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기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때 온도와 습도, 항온항습기,
그걸 이제 그 스페어까지 생각해서 이중화시켜서 2대 이상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때 시험에 대한 부분, 적당 온도에 대한 범위, 그다음에 온도, 습도에 대한 시험 기준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해설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배전반 인버터 부분에 침수가 없도록, 전기 설비들이다 보니까 이제 물에 대한 침입 부분에 좀 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추락에 대한 위험이 없도록 점검 통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 전지 모듈에 대한 직렬군의 최대 개방 전압의 직류 750 초과 1500 이하로 해서 저압에 대한 기준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할 때 우리 태양 전지가 있고, 태양 전지가 어떤 셀들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모듈들이 모여서 병렬 연결되면 어레이가 됐던 거죠. 어레이가 되고, 이 어레이들이 직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할 때 특성 부분들이 나왔던 거죠. 직렬로 쭉 연결해서 하게 되면은 직렬군에 대해서는 이제 전압이 점점 올라. 쭉 설치를 하면은 전압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고, 이 전압이 최대가 되는 지점, 이 지점이 VOC로 해서 개방 전압. 전류는 병렬로 쭉 연결이 되면은 이제 전류가 올라가게 되고, 이때 체계가 되는 게 ISC 해서 전류에 대한 셔트, 단락 전류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때 직렬군의 최대 전압이 저압 기준으로 했을 때 범위를 초과하지 말라는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설치에 대한 부분, 지상에 설치를 했을 때 울타리 담 부분을 설치해서 어떤 감전보호 체계라든지 우리가 대규모 시설에 대한 접지 설계를 할 때 전이 경도에 대한 경감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위험 표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출입. 이게 우리 감전보호 체계로 보면은 우리 뒤에서 나오는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보호 부분을 그렇죠? 위험 표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옥상 지붕에 대해서 설치할 때 프레임에 대해서 위험 표시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설비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에서 충전 부분에 대한 노출이라든지 모든 접속함의 내부 충전 시설 인버터부터 분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충전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고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들 보시면은 이 셀들 모듈이 이렇게 직병렬로 연결된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쭉 온 다음에 우리 접속하면서 다 접속이 됐던 거죠. 접속하게 되고, 다음에 인버터를 거친 다음에 이제 개통촉으로 이제 직류 부분이 교류로 변환시키면서 모든 접속함에 있는 내부 충전부가 인버터가 분리를 시켜서 여기 직류 개통하고 교류 개통하고 분리가 된 상태에도 태양광 설비에서 발전된 전력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활선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경고를 붙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여기 접속함이 있고, 이 접속함에 대해서 이 열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열 부분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 주의를 했었고요. 다음에 어떤 차단 장치, MCCB 차단 장치로 해서 다절점 차단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태양광 설비에 대한 고장이나 외부 환경 요인으로부터 개통 연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회로 분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라는데요. 근데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해설서에 있는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개통도에 대한 간략한 부분이고, 이걸 답안에 쓰실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전력 배관 장치에 대한 시설, 그래서 인버터에 대한 실내외용 구분,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개방 전압은 입력 전압에 대한 범위,
이제 넘지 말라는 내용이고, 이제 IPX4 해서 IP 등급에 대한 부분, IP 등급으로 해서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해서 물리적인 침입과 물에 대한 침입인데, 물에 대한 침입에 대해서 사에 대한 부분을 보호를 하는 게 모든 방향에 다 분사되는 액체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4등급에 대한 규정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P 등급은 뭐 1교시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좀 뭐 항상 보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IP 등급에서 첫 번째 물리적인 침입에 대한 부분이 1번부터 6등급까지 0부터 6까지 있고, 두 번째 물에 대한 침입이 0부터 이제 9까지 있었던 거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교시 2번 문제는 117회 때 3교시 4번으로 한번 출제가 됐던 기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다루고 많은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문제죠. 어떤 동상다조 포설을 하게 됐을 때 케이블에 대한 불평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불평형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불평형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부하에 대한 불평형, 단상 부하의 용량과 시간이 달랐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부하 불평형이 있습니다. 부하 불평형에 대해서 첫 번째, 여기서는 관련 없는데, 단상부가 큰 단상부가 한 개 있을 때 이제 V 결선하고, 단상부가 큰 게 2개가 있으면 스콧 결선 부분하고, 단상부가 3개가 불균형을 잃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뭐 30% 이하로 제한을 한다, 40% 이하로 제한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평형이 이제 선로 불평형이고, 이 선로 불평형이 동상다조 포설에 대한 케이블 불평형 여기를 다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로 정수에 대한 RLCG가 있고, 이게 불균형이 잃었을 때 나오는 거고, 그에 대해서 원인 영향 대책을 쓰라는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였던 거죠. 다음에 세 번째 불평형이 전원 불평형이었습니다. 전원 불평형. 그래서 우리가 전원 측, 다음에 부하 불평에서 1번이 부하 불평형 여기고, 선로 불평형의 RLCG 여기 내용이고, 전원 불평형이 여기 내용인데, 그때 되는 게 부하 불평이 발생하면은 선로 측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네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전원 측에도 영향을 주고, 고접하면 더 영향을 준다고 선로 불평은 또 선로가 부하에다가 영향을 주고 개통축으로 교환되기 때문에 얘네도 어느 하나가 불평이 발생하면은 다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2번에 대한 사항을 이제 답안에 적으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동상다조 포설을 하게 되는데, 동상다조 포설은 부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얘가 증가하고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선로에 대한 허용 전류를 오버를 하게 되고, 허용 전류에 대한 부분을 과부하 상태로 운전하면은 이제 과열 소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개를 터미널 단자로 연결시켜서 설치를 하는 게 동상다조 포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원인 부분을 보면은 선로에서 발생되는 부하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한 선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여러 가지 이제 허용 전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불기에 대한 전원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선로를 추가적으로 터미널 단자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포설을 하는 게 동상다조입니다. 여기서는 뭐 R상이라든지 R상이라든지 RST 상 중에 한 개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상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랬을 때 동상다조를 포설했을 때 R1, R2, R3에서 저항 부분에 대해서 증가를 하고요. 리액탄스 부분에서 쭉 증가를 하고, 이제 그 정정 영향 C에 대해서도 이렇게 각각에 대한 부분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로 정수에 대한 내용으로 풀어주셔야 되고, 이 선로 정수에 대한 수식 부분,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이죠. 이제 고유 저항에 대한 내용, 온도에 따라서 증가되는 내용, 그 다음에 표표과 근접의 효과에 대해서 저항이 증가되는 요소.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표표과 근접 효과도 간단하게만 나타내셨는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자속이 발생하고 여기도 자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서로 상쇄가 됐던 거죠. 이게 근접 효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접 효과에 대한 내용들도 간단하게 자석에 대해서 상쇄되는 구간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수식 이제 요 근접 효과 얘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L 부분도 이제 수식 넣어서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 미리헬리퍼 킬로미터에서 킬로미터당 미리헬리퍼 킬로미터 내부하고 외부에 대한 자속 부분, 이런 것들이 동일하지 않으면은 L 부분에 대한 차이가 발생했었고요. 이 C 부분도 저 로그 R분의, 그러니까 그 0.02413 입실론의 로그 R분의 D의 그 킬로미터당 마이크로페럿 부분으로 C에 대한 무균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 정수로 풀어야 되고, 솔로 정수로 풀었을 때 그 수식 부분 꼭 넣어서 이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도체에 대한 부분의 그 재질, 굵기 A, 다음에 길이 L, 얘에 대한 그 불균형, 다음에 고주파로가 발생했을 때 이제 표피 효과, 침투 깊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차이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근접 효과, 아까 했던 자석에 대한 불균형, 그걸로 인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동일 방향 했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실어 단면적이 저하가 되고 불균형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발생 원인 부분입니다. 선로 정수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다음에 선로 정수 그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영향을 받는 부분을 이제 써주십니다. 발열, 손실, 효율, 전부 다 전류가 흘렀을 때 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실어 단면적이 저하돼서 이만한 굵게 흘러줘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흘러줄 수가 없으니까 더 많은 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열이 발생해서 I 제곱 RT 해서 저항이 증가를 했던 거죠. 아까 R0 부분하고 K1, K2 부분에서 근접 효과, 표피 효과, 그 다음에 고주파로 인한 부분이 온도에 영향을 주고 실어 단면적이 저하가 되면서 열이 더 많이 발생을 했던, 열은 다 손실로 날려버린 부분이고, 그래서 효율이 저하가 되는. 다음에 임피던스가 작은 케이블을 해서 이제 과전류가 해서 어떤 KCL 법칙에서 킬로프의 전류 법칙으로 전류가 들어오면은 임피던스가 낮은 계통으로 더 많이 흘러가는 이런 KCL 법칙. 그래서 어떤 동상 다조지만 열이 더 많이 발생하는 케이블이 생기고요. 그때 연결에 대한 부분이 저하가 돼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배전 용량이 저하, 그 이용률 저하, 다음에 열화 수명 저하, 그다음에 순환 전류 발생, 30% 이했을 때 계전기의 오동작, 이런 부분들이 불평형으로 계통 측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부분은 그 KC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해 왔습니다. KC에 보시면은 백열 도체에 대한 부분을 균등하게 이제 취해줘야 되고, 도체에 대한 재질, 그다음에 단면적, 길이가 같고 전체 분비 회로가 없애야 되면서 다음에 요구 사항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KC에서 동상 다조 포솔에 대한 규정 사항이 그죠. 그리고 병렬 도체, 다심 트위스터, 단심 케이블 또는 절연 전선, 이 전선에 대한 유형, 병렬 도체의 빗 트위스트 경우 단식 케이블 또는 삼각 형태, 직사각 형태에 대해서 단면적 구리 50, 알루미늄 70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에 비트위스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하 전류를 분배하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 그 적절한 전류 분배할 수 없거나 4가닥 이상의 도체 같은 경우는 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을 고려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 교재에 있는 그림도 괜찮은데 그 KC에 있는 그림 이걸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KC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걸로 하시라고. 3상에 대한 2선, 3상을 이제 2개씩 포설을 이렇게 했을 때
기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 다 하지 말고 이제 대표적인 그 한두 개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예, 이렇게 그 배치 부분을 하는 거고요. 3상에 대해서 3개, 3상을 3개가 있을 때 하나, 둘, 셋 했을 때 2D만큼에 대한 부분을 이격시켜서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3상에 대한 2D만큼 이격시켜. 다음에 3상 4선에서 4개가 있을 때에 대한 포술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 3상 2개, 3상 3개, 3상 4개로 해서 KC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은 예문사 책에는 따로 그림이 있지는 않죠? 있나요? 예문사하고 그러면 그 한솔 둘 다 있죠. 근데 그걸로 하지 말고 KC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더 약간 좀 틀린 건 아닌데 트렌드에 조금 더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문제도 위험성 평가. 네, 그때도 말씀드렸던, 이 자료도 드렸던 내용, 이거 그대로 드렸던 겁니다. 그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절차에 대한 부분하고 방법에 대한 사항을 이제 쓰라는 내용이고요. 그때 말씀드린 건 매 회차 시험 나온다고, 이번에도 나올 거라고 꼭 준비하시라고 했던 문제입니다. 평가 절차, 사전 준비,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아이고. 뭔가 이상한데? 사전 준비, 유해 위험성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그다음에 허용 가능 위험 수준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불가능하면 그 감소 대책 수립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이면은 이제 공유한 다음에 기록 보존하는 단계. 다 이제 안전 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이제 아시는 부분이죠.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1단계 사전 준비. 가장 중요한 분류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흐름에 따라서 이제 공정에 대한 평가를 쭉 하고, 평가에 대한 방법, 그 담당, 시기, 절차, 기록에 대한 유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실시 규정서를 작성을 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그 확정하고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제 표준에 대한 부분, 작업 절차에 대한 정보, 다음에 MSDS나 기타 사양, 설비에 대한 사양 선악, 기구에 대한 유해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이제 사전에 습득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 쭉 보시고요. 두 번째 2단계에서 유해 위험에 대한 파악 부분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는 거죠. 작업 공정의 위험 요인을 상세하게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쭉 방법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고요. 다 위험성 결정에서 사업장에서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험한 결정 부분을 하게 되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 이제 항목들 간단하게 좀 보시면서 어디죠? 네, 보시면 되고, 4단계가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에 대한 평가 입니다. 네, 목차하고 평가 항목 평가에 대해서 쓰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열식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법이라든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정법이라든지 핵심 요인 기술법, 빈도 강도법 이렇게 구분만 해서 항목만 넣어주시고요. 그 뒤에 가서 이제 항목에 대한 세세적인 내용들을 이제 써주셔야지 되죠. 4단계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5단계에서 위험성 감소 대책에 대한 수립. 그래서 위험성 수준에 대한 부분을 감소하게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제 항목별로 이렇게 이제 대책에 대한 내용들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쭉 보시고요. 다음에 6단계에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공유, 그래서 게시를 한다든지 알림, 위험성 결정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툴박스 미팅에서 작업 전에 대해서 그 공구통에서 모여서 이제 간단하게 하는 툴박스 미팅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려준다든지 하고요. 그다음에 7단계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록 보존에서 보존에 대한 법 항목 사항들을 이렇게 명시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 항목들을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목차 절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그 단계를
이제 7단계로 나눠서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 단계에서 간단하게 이제 알고 있는 정도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목차만 있고 이제 세부적인 항목을 간단하게만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때 드렸던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좀 줄여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참고적으로 모범 답안으로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요. 이게 단계가 핵심입니다. 단계, 절차. 단계가 핵심이고요. 다음 위험성 평가 방법이니까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항목은 4가지 항목, 아까 했던 내용은 4가지 항목이고요. 체크리스트법 같은 경우는 그 위험 평가를 한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적정한지 아닌지 OX를 체크를 하는 방식이죠. 체크리스트 항목을 작성하고 항목별로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OX로 판정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안전 대책 수립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체크리스트법이고요. 두 번째 위험성 판정, 위험성 수준 3단계 방법입니다. 위험성 결정을 위해서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로 라는 거죠. 뭐 아까하고 비슷하다. 얘를 파악을 한 다음에 아까는 OX로 했는데 얘는 위험성 등급으로 해서 상중하로 나누는 거죠. 그랬다 한 다음에 안전조치를 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핵심적인 기술법, 나머지 뭐 영국 이런 것들은 쭉 빼고요. 뭐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단순하고 가지수가 많지 않은 사업장에서 이제 적용하는 방법이 핵심적인 기술법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빈도 강도법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장에 파악된 유해 위험이 이제 위험에 대한 파악을 하고 위험성 판정을 할 때 이제 그 빈도 얼마만큼 그 이제 가능성이 높은지 빈도 부분하고 얼마만큼 중대성 위험한지에 대한 이제 빈도와 강도 부분에 대해서 계산 한 다음에 수준에 대한 크기를 이제 결정하는 방식이 빈도 강도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들을 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쓰셨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4번 문제는 가공 송전 공사 감리 업무 기준, 그 한전에서 제공되는 감리 업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가공 송전선 선로 공사 감리 수행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 기준에 있는 3.6.2에 대한 항목을 가져와서 넣어놨는데 이거를 출제도 처음 냈고요. 어떤 특정한 분이 낸 거예요. 이런 문제는 버리셔야지 됩니다. 반복적으로 나오지도 않을 거고 이런 것까지 다 보시면 이 감리의 메인 문제도 아니면서 이런 것까지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문제 5번. 전력 품질이 있고 파워 퀄리티라고 전력 품질이 있고 전력 품질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있었죠. 전력 품질은 정연파. 이 정연파 기본파에 대해서 파형을 찌르티는 요인들이 이제 전력 품질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때 다른 항목도 이제 세그라든지 스웰이라든지 인터럽터라든지 아니면 나칭이라든지 임펄스라든지 고조파라든지 노이즈, 전자파, 플리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력 품질을 저해하는 요소 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노이즈에 대해서 쓰라는 노이즈. 그 중에 8개 항목 중에 노이즈에 대해서 쓰라는 게 한 개였고요. 그 노이즈하고 이제 낙뢰 보호용 필의 침 부분하고 필뢰기에 대해서 쓰라고. 요거 2가지에 대해서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출 문제는 아닙니다. 예, 기출의 기본 문제는 아니고요. 기출 문제 중에 응용을 해서 좀 짬뽕을 시켜서 만든 문제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범 답안이 없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면은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사에 대한 폼에 맞춰서 쓰면 된다는 거죠. 우선은 이에 대해서 정의를
써서 어떤 정연파를 찌그러뜨리는 성분에 대한 노이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 부분을 쓰실 건데, 목차 부분이 이제 종류를 나열을 하시는 거죠. 그럼 나열할 때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 기본파에 대한 부분의 분류를 주파수에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노이즈는 기본파의 파형을 찌그러뜨리는 모든 파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파장을 대역대로 구분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죠. 대역대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주파수가 없으면은 정전기 부분이 되고, 그 플리커 델타 V10으로 해서 밑에 나와서 그 시감도 개소에 따라서 10Hz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니까 그 변환을 시키는 이제 플리커에 대한 부분. 다음에 그 전자 유도 장애라든지 이제 고주파 50Hz 그 50차수 이하의 3000Hz 3000kHz 3kHz죠. 3kHz. 고주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노이즈에 대한 내용, 이제 전자파 부분, 여기 이게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파장대 부분으로 플리커 부분도 델타 V10, 그래서 우리 시감도 개수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고주파 3000Hz 이하에 대한 전도성, 노이즈, 맞죠? 전도성, 어떤 선을 따라서 정연파의 파형을 찌그러뜨리는 성분들, 우리 있네요. 기본파가 있고, 기본파에 대해서 2고주파와 3고주파가 있고, 3고주파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하고 합성이 돼서 이런 파형이 나왔죠.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때 그 차수 MP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이 IN 고주파에 대한 크기 부분이 차수에 대한 반비례 관계,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있습니다. 이게 노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노이즈에 대해서 뭘 설명하라는 건 내용은 없어요. 원인, 영향, 대책, 종류, 특징, 그 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써야 되는 유형입니다. 전자파 같은 경우는 얘는 전도성으로 해서 선로를 따라서 가는 노이즈 형태고요. 전자파 같은 경우는 공간을 따라서 날아가는 형태가 이제 전파하고 전도성하고 방사성이 같이 나오는 유형이죠. 그래서 전파하고 자파가 되면서 공간을 날아가는 이제 포인팅 벡터로 표현하고 맥스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들 전자파 노이즈 나오면은 이제 맥스웰 방식식 넣어서 설명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 같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지성 부분에서 고장이 발생하거나 고장이 과도 상태에서 발생되는 고장, 그 다음에 고장이 지속되는 고장, 그 다음에 뇌격에 의해서 발생되는 노이즈, 유도,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지에 의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이즈에 대해서 여기는 그냥 정리하는 개념에서 어떤 기술사 시험에서 좀 기본 폼이 안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거에 대한 대책을 좀 써주시는 유형을 해서 간단하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노이즈에 대해서 발생하는 발생 억제, 침입 억제, 내량 강화, 다음에 NCT라고 해서 노이즈 컷 트랜스포머 설치, 유도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는 거죠. 접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차폐, 옵션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전자파가 이제 KC 때문에 어떤 계통별로 있는 전자파의 영향 부분, 분류,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의 침하고 필의 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한 번도 출제는 안 됐고요. 필의 침 부분은, 솔직히 좀 왜 그런지 출제 의향이 좀 파악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하면 필에 관련해서 뇌격에 대한 부분, LEMP겠죠. 라이트닝 일렉트로 마그네틱 펄스에 대한 뇌가 때리게 되면 어떤 설비나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 필의 침과 필의 기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2305-3에 대해서 3에서
수레부 시스템, 외부 피레 시스템의 수레부 시스템으로 피레침을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돌침형, 수평 환도체, 메시도체에 대한 형태로 우리가 했고, 기본 하도 엄청 많이 출제됐던 기본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한 피레침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내격 LEMP 부분으로부터 건물이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레, 번개를 막는 부분이 피레침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위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가장 높은 곳이나 용마루 부분이나 기타 층내 보호가 필요한 부분, 우리 회전구체법에서 높이가 높았을 때 하는 회전구체. 그래서 첨도 부분에서 코로나 방전을 이용한다면 번개 같은 경우는 상향 스트리머하고 하향 스트리머가 만나서 이렇게 구름이 있으면은 만나서 대지로 방류를 하는 거죠. 상향 스트리머, 하향 스트리머에 대해서 결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런 파괴 특성을 이용한 걸로 코로나 방전 특성에 대한 수식 부분하고 이런 내용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특성 부분, 물리적 특성으로 나눠서 정기적인 코로나 방전에 대한 정전기 할 때 우리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개소에 대한 내용들 꼭 넣어주시고요. 물리적인 특성 같은 경우에 물리적인 특성은 금속 성분인 거죠. 금속 성분을 막아서 수레를 할 수 있게 만든 부분이 피레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피레기 같은 경우는 그 전기 설비죠. 전기 설비로 어떤 전기 설비라는 거는 전격 전압과 전격 전류에서 전격으로 동작하는 장치를 전기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 부분이 내격에 대한 계통으로 유입이 되면은 그 충격파로부터 피보호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설비가 피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펄스가 변화하는 변곡점에서 피레기 인근에 설치해야 되는데 위에 하고 보면은 이제 좀 피레기하고 피레침하고 피레침을 비교로 바뀌긴 했네요. 어쨌든 피레침하고 피레기를 비교를 하면은 이제 대상 부분이라든지 정의 부분, 위치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걸 좀 맞춰주는 게 좋죠. 그래서 같이 작성을 한 겁니다. 설치 위치는 임피던스가 변하는 번곡점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KC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해 와서 있습니다. 그림, 이거 피레기 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 그죠? 피레기에서 그때 할 때 설명드린 게 피레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피레기 구비 조건, 얘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설명드렸고, 두 번째 나오는 게 피레기 설치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가 전격에 대한 사항이 이제 피레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알고에서 다 대다수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발전소, 변전소 2에 준하는 장소의 인입구, 인출 부분, 다음에 가공선에 접속하는 변압기 부분의 고압분, 저압측 부분, 다음에 수용가의 인입구 부분, 가공선과 지중소가 만나는 지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피레기를 설치한 지점을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림은 따로 어디 책에 나와 있진 않고요. 이 말에 따라서 개통도에서 응용해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작권 안 받을 테니까 쓰십시오. 네. 기본 원리는 다 아시는 거죠. 기본파가 있고 기본파에서 서지성 파행이 들어오면은 이제 빌값 이하로 해서 기준 충격 저런 강도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기준 충격 저런 강도는 전격 전압에서 1.6에서 3.5배 정도 되면은 이제 방전을 개시하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에서 방전을 시작을 하고, 기본파의 전류에서 방류를 시작하고 제한 전압이 걸리면서 전류 0점이 되면은, 전압 0점이 되면은 속류를 차단해서 이제 방전이 끝나는 메커니즘을 그냥 글로 써놓은 겁니다. 그림 너무 많이 넣어놔가지고요. 이거를 설명을 한 거고요. 다음에 전기적인 특성하고 물리적인 특성으로 비교를 해서 이제 특성 요소,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릴 건데, 갭하고 특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특성 요소에 대해서 비직선 저항 특성, 이 그림 그려서 SiC 소자 부분하고 GNO 소자하고 SiC 소자에서 그 특징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식선 저항 특성으로 플래시 오버가 되면서 피보호 기기를 보호하는 설비였던 거죠.
것들,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보시고 종류 위에서 갭리스, GNO 소자하고 SiC 소자, 그다음에 엘자 폴리머 형태에 대한 애관 부분의 차이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언급을 해 놨습니다. 이게 문제 5번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좀 해석에 따라서 동일하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히 정답이 있는 유형의 문제가 아니고 응용을 시켜서 좀 많이 꼬아놓은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그 좀 비교를 하라는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비교 폼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다음 여기서 좀 노이즈에 대한 부분도 보면은 그 전력 품질은 원인 영향 대책으로 항상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 폼에 맞춰서 종류로 나열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좀 이거는 딱히 어떤 책에도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 내용은 없어요. 문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레침은 그 선생님 맨 뒤에 있는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피레기하고 피레침 예전에 제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고생하겠지.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선생님은 기억하셔야죠. 저는 기억하는데요. 네, 됐습니다. 문제 6번은 기본 문제입니다. 이거 뭐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고요. 뭐 128회, 110, 113, 160, 96회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 판단 기준에 48조에 있었던 표죠. 그 표를 KC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해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저 예전에 10년 전에도 뭐 있었던 내용이고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내부 고장, 외부 고장 용량에 따라서 보호 장치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10메가에서 1000만 킬로브의 이상에 대한 부분을 설치했을 때 자동 차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보호 장치. 그래서 유입 변압기에 만 킬로브짜리 설치를 하면은 그에 대해서 보호를 할 때 변압기 부분에 이게 킬로VA짜리로 설치하다 보면은 개통에서 책임 분계점으로서 뇌격을 맞췄을 때 뇌격에 대한 충격파가 들어오게 되면 과전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고를 해야 되고요. 단락이 발생했을 때 단락에 대한 1, 2차에 대한 단락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얘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 장치를 둬야 된다고. 차단은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둬야 되는데 그 차단 장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과전압에 대한 차단 장치를 둬서 과전압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고요. 이제 과전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전류, 우리 단락전류나 고장 전류가 있으면 고장 전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호하는 장치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 두에 대한 장치를 두는데 그 장치 부분을 정기적 보호 장치와 기계적 보호 장치를 구분해서 설치. 그래서 과전압에 대한 부분, 과전류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한 다음에 이제 전기적 기계적으로 얘네들을 구분해서 답안을 쓰시면 된다는 거죠. 또 반복적으로 뇌격에 대한 부분 이제 세 번째 이게 두 번째인데 뒤에 가면 또 나오는 게 세 번째 세 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LA 뇌격에 대한 플래시 오버 이렇게 이제 피해 보호기하고 보호기를 이제 근접해서 설치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요. 뇌격에 대한 부분과 개폐 서지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빌값으로 구분을 해야 되죠.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부분에서 아까 앞에서 52 플러스 50 같은 경우 유입 변압기에 대한 절연 계급에 대한 내용이었고 루트 2 곱하기 상륜주파 내전압 곱하기 1.25를 해서 몰드 변압기에 대한 기준 충격 절연 강도 95kV가 되기 때문에 SA 서지 업저버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좀 자세하게 많은 거를 설명드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간단하게 언급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전류에 대한 보호에서 과전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전류가 큰 전류가 오면은 피보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TFPC 그래서 그 트루펄트 그 프로텍트 커브 그죠. 안시 포인트가 근데 얘가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트루펄트 그 프로텍트 커브 부분에 이제 변압기에 대한 열적 내량 부분이 있고 그 내량에 대해서 이제 단락 보호라는 퓨즈라든지 차단 장치를 둬서 그 한시 순시에 대한 부분 동작을 하는데 여자 도립 전류에는 동작하지 않게 우리가 보호 계전을 설정하는 입니다. 이거에 대한 정정하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비율 타동 계전기도 뒤에 가서 또 나오는 내용도 반복적인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내부 고장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상세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3교시 때인가요?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계적인 보호 장치 부분으로 또 목차를 나눠서 오타네요. 봤는데 네, 이런 것들이 기계적인 보호 장치의 동작 원리 및 특징, 동작 원리 및 특성. 그러니까 동작 원리,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전기적인 보호하고 기계적인 보호 장치로 분류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묻는 원리하고 특징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원리, 특징. 그러니까 피레기 같은 경우는 과전압에 대한 분류를 했을 때 이게 플래시 오버가 되는 특징 예를 설명을 해야 되고 서지 업저버에 대해서 서지 흡수하는 요거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해야 되고요. 과전류도 동일한. 이건 방식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도 기계적인 보호 장치도 보면은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변압기 내부 쪽에서 컨서베이터 쪽으로 갔을 때 내부적인 고장이 발생하면은 충격이라든지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그때 플로우 스위치나 플로터 스위치로 그 경보가 울리게 되는 구조고 차단하든지 경보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이제 무홀츠 계전기와 이 충격파 내부적인 충격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은 이제 마이크로 스위치 부분으로 마이크로 스위치가 충격파를 감지해서 이제 접점을 붙여 동작하게 되는 그거를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방압 안전장치로 방출 안전장치 방압으로 압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동작하게 되고요. 나머지 온도계, 유명계는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문제에서 동작 원리하고 특성을 잘 설명을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되고요. 크게 2교시 때는 좀 네 문제 선택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셨을 겁니다. 네.